네, 안녕하세요. 장미정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뭐 공부도 하시고 또 자격증 공부, 이 특강도 들으셔야 되고 굉장히 좀, 힘드실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세 번째 자격증 시험 대비에 대한 특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특강은 실내 디자인 시공 및 재료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왜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뭔가 하나의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방학 때 학교 도서관을 갔는데 애들이 다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 공부를 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취업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자격증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뭐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었는데 주변에서 아니야, 자격증은 나중에 너한테 돈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따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자격증이 있었을 때 뭐 면접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됐던 게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왜 이 자격증이 필요할까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뭐 50대 또는 이제 뭐 60대에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사이드 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정말 뭐 앞이 답답하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 건축이라든지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했던 일들이 그냥 계속 내가 나이가 들면서 그 경력이 점점 더 완숙이 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자격증은 진짜 노후를 준비한 하나의 어떤 든든한 그런 이제 나의 안전 보장 또는 보험과 같은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보문고 가서 책을 하나 봤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분을 잘 아실 텐데 미래에셋 은퇴 연구소에 김경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제 그분께서 노후를 이제 이분은 연구하시는데 우리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를 퇴직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 퇴직연금도 없고요. 아니면 뭐 준비도 안 됐고, 주택연금도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요. 라고 하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기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노후의 그 연금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쓸모 있는 이 기술 하나가 답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도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그래, 나는 든든한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돈이 되는 기술을 내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 시험 중에서 기존의 이런 시험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기사 자격증 중에서 본 과목에 있어서 이제 그 과목에 변경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건축이나 이제 뭐 실내 디자인이 예전에는 하나의 어떤 건축 파트 있다가 건축에서 실내 건축이라는 파트가 떨어져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000년 초반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정도 흘러오면서 이 자격증이 너무 이제 현실감이 없는 이제 실무에 어떻게 좀 뭔가 연관성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자격증에 이제 변경된 게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의 실내 디자인론, 색채학, 인간공학, 재료, 일반 환경 이런 여러 가지 파트가 네 가지로 이제 나눠지면서 실내 디자인 계획, 색채 및 사용 분석, 그다음 시공 및 재료, 실내 디자인 환경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졌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이제는 이제 이 정말 이 자격증이,
아, 실무 중심의 자격증으로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 물론 이제 실무를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실무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실무를 좀 하고 있다라 하시는 분들은, 실무 위주의 시험지가 많이 출제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내 디자인 시공 및 재료의 파트를 크게 나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총 20문항 중에서 실내 디자인 시공 관리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실내 디자인 마감 계획 그리고 실내 디자인 실무 도서 작성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내 디자인 즉 실내 건축이라는 이 자격증이 생기면서 한 20년 넘게 흘러왔는데 대동소이하게 바뀌지 않는 부분은 이 중간 파트 마감 계획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 공부를 하실 때 특히 실내 디자인 시공 및 재료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고 가고 싶다 그런다면은 이 마감 계획에 있는 10가지의 이제 파트들을 관연도 기출 문제를 한 10년 정도의 관연도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점수는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고득점보다는 내가 안정적인 그 카트라인을 넘으면 되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요번에 이제 좀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실내 디자인의 시공 관리 파트와 그리고 그거 실무 도서 작성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실내 디자인에서 시공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이랑 품질 과제는 기존에 있었었는데 이제 안전 관리랑 협력 공사 파트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안전 관리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은 산업 안전 관리 기사라든지 산업 안전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우리 실내 디자인의 시공 및 재료 파트에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왜 이 안전 관리 파트가 생겼을까라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철거를 잘못해서 뭐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또는 옆집에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디 뭐 상점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철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유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먼지가 나한테 날라옴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든지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가다가 상점에서 이제 1층에서 유리를 깨는데 그 유리가 파편이 날라올 뻔한다든지 아니면은 안전망이나 펜스 없이 하시는 이제 공사 현장들 보면 굉장히 먼지도 많이 날리고 소음도 많이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제 실내 건축 파트에서 너무 산업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실내 디자인 시공 및 재료 시험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안전 관리랑 그리고 협력 공사 파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무 도서 작성은 실제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격증들이 이런 이제 너무 이론적인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따도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22년도부터 대폭적으로 내용이 변경되면서 실무랑 굉장히 많이 근접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 도서 작성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디자인 회사에서 평면도, 인면도, 천장도 이렇게 디자인을 계획한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현장을 가거나 또는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때 전체 디자인에 의해서 견적이 어떻게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업체한테 이제 발주를 줄 때 각각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서 실무 도서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도서에 관련된 견적이나 그다음에 적산 산출하는 거나 시방서 관련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제 섹션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장 파트를 제일 먼저 공부를 하시고 한 20문항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뭐 60%는 이렇게 마감 파트에서 나온다라고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시공이랑 실무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 이외에 조금 고득점을 원하시거나 좀 더 내가 안정권에 들어가고 싶다면은 두 개의 파트를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내 건축 기사 자격 시험을 파트별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나눌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저는 이제 자격증을 따면 이제 필기나 실기를 다 한 번에 이제 항상 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그 카트라인 점수만 넘을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고, 그리고 시험을 볼 때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섹션이 실내 디자인 시공 관리에 대한 이제 문제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면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공정 및 품질 관리는 기존에도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 파트는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연도 위주로 문제를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전 관리는 22년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내 디자인에서의 시공 관리 파트에서 안전 관리는 그 기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 파악을 할까 했을 때 산업안전관리 기사의 관련도를 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관리 개념이라든지 안전관리 그리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 파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내 디자인 협력공사라는 것은 이 실내 디자인은 이제 그 사무실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실내 디자인 회사는 말 그대로 디자인 기획과 그리고 디자인에 관련된 그 실시 도면 정도만 작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외주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예를 들어서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설 공사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분적으로 뭐 벽을 뭐 콘크리트를 뭐 바르거나 아니면 세우거나 또는 콘크리트 일부 타설하는 경우 있고 그리고 또 욕실이라든지 베란다라든지 옥상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물을 써야 되는 경우에 방수와 그리고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공간, 예를 들어 지하실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방수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외주를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열이나 이제 음향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집 안에서도 이제 음향 시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뭐 음악 공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공연장 이런 것들도 인테리어 파트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향 공사 관련된 분들도 이제 별도로 공사를 이제 외주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마지막으로 커튼홀 공사 이런 것들이 다 협력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이제 이 커튼홀 공사라든지 방음, 그다음에 단열, 음향 이런 회사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그리고 또 공사를 할 때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를 좀 유념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협력공사 파트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가설공사 파트가 제일 많았었고 그 외에 콘크리트나 방수, 방음 그다음에 단열, 음향, 커트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 파트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 이 실내 디자인의 이제 그 시공 관리에서 협력공사 부분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을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건축 기사 자격증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 실내 디자인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건축 파트라든 산업 안전 이 기사 자격증까지 다 다룰 필요는 없고 혹시나 이제 새롭게 나온 부분들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다면은 부가적으로 이제 건축 기사나 산업 안전 관리 기사 자격증에 있는 관련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섹션으로서 실내 디자인 마감 계획입니다. 즉, 원래 실내 디자인이 명칭이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인 것처럼 건축 파트에서 이제 실내가 떨어져 나와서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건축과 실내 건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렇게 마감재 계획 파트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년 넘게 이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의 자격증은 대동소이하게 목조나 조적 석공사, 타일, 그리고 금속공사, 그리고 창호 및 유리공사, 그리고 미장공사는 대동소이하게 20년 넘게 계속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관연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풀어 나가면서 최근의 연도를 이제 과거 연도부터 최근 연도를 좀 이렇게 문제를 풀어 오셔야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적중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문제들은 다시 출제위원들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출제위원들이 한 10년 전에 또는 15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좀 많이 내는 편이고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인테리어에서 좀 트렌디하게 쓰고 있다는 게 타일이나 또는 대리석 같은 석공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디하게 현장에서 바로 이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석공사나 타일 공사, 그 외에 미장 공사는 늘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을 실기랑 필기를 이제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붙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디를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할 것인지 또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내가 어디를 좀 더 집중적으로 내가 타겟팅해서 공부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도장공사랑 수장공사랑 합성수지공사도 기존에 이제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가 또 도장공사가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페인트가 최근에 우리가 실내 디자인에서 주거 공간에서도 이제 페인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페인트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를 칠하면서 여러 가지 뭐 안전상의 문제들도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 도장공사는 안전관리 파트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장공사는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칠의 재료라든지 또는 뭐 페인트의 종류와 특징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또 도장을 칠할 때 어떻게 하면은 결함이 생긴다 또는 뿜칠할 때 요령이라든지 또는 칠 면적을 산정하는 것들을 좀 다루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건축에서는 이제 뿜칠보다는 이제 롤러로 이렇게 미는 게 많은데 실내에서는 롤러로 미는 것보다는 주로 뿜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곱게 미세하게 이제 표면을 이제 덮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균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공간이 건축 파트는 주변에 바람이라든지 이런 이제 외부 요인이 많기 때문에 뿜칠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제 롤러로 이제 문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파트랑 실내 파트랑 좀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여기 도장 공사에서는 뿜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뿜칠의 요령이라든지 또는 결함이라든지 면적 산정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유념해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천장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천장에 반자 돌리는 것들 시험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천장을 또 많이 안 하는 노출 전적도 많다 보니까 수정 공사는 좀 잘 안 나오지만 최근에 들어서 안 나왔던 문제들도 이제 출제위원들이 많이 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수정 공사 파트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성 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코 타일이라든 장판이라든 이런 이제 비닐계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좀 파악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장단점이 있는지 관연도 문제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섹션은 이제 실내 디자인의 실무 도서 작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제 수업에서도 이 실무 도서 작성에 관련된 게 몇 번 나왔었는데요. 제 수업을 좀 들어보시면은 이제 실무 도서 작성에 관련된 것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서는 이 수량 산출하는 거죠. 석산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그 기준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재료 활용률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숫자 나오면 조금 이제 당황한다든지 아니면은 분명히 나 시험 들어가기 전에는 외웠는데 시험장 들어가면 너무 당황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외로 이제 출제위원들이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료가 활동률에 따라 조금 바뀐다. 특히 이제 재료에 따라서 할증률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할증률 관련된 것들을 이제 숫자를 좀 많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기준을 통해서 수량 산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수량 산출하는 문제 잘 안 나오지만 가끔씩 이제 수험생들의 어떤 이제 난이도를 위해서 이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수량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수량 문제를 중간중간 내서 막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있을 때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험지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한 번씩 쭉 훑어보다가 내가 아는 부분은 먼저 다 풀고 마지막에 내가 한 번 딱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거는 한 바퀴 신문처럼 다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문제를 이제 풀어본다든지 합니다.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분배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남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계산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긴장이 된다 그러면은 계산 문제는 읽지도 않고 일단은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리고 또 시방서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큰 공사 할 때는
설계를 한 사람과 실제 이거를 가지고 공사를 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면은 그냥 하나의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내가 아무리 잘 그렸다 하더라도 그림을 그린 사람하고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늘 현장에 가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고 많은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시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뭐 나라장터라고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내가 이제 뭐 공사를 따거나 아니면 내가 공사를 하기 위해 수주를 할 때 시방서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시방서를 내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산 견적을 뽑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방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방서를 작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내 건축 기사의 자격증 시험 중에서도 기출 문제를 몇 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로서 우리가 시공 관리 파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정 및 품질 관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제 수업에서도 이렇게 공정 관리에 대한 거 몇 개 했는데요. 그중에서 횡선식이라든지 사선식 네트워크 공정이 있고 이 횡선식은 인테리어 공사에서 간단하게 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축 파트처럼 좀 인테리어도 좀 큰 공사 같은 경우 네트워크 공정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네트워크 공정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생각하시고 네트워크 공정표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도도 네트워크 공정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는 이제 주로 품질 관리에 이제 사이클 네단계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계획과 실시와 그다음에 체크와 조치. 그래서 계획, 실시, 검토, 조치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2022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요. 다음은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업무에 관한 설명이다. 이 업무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이 공사 내용을 분석하고 공사 관리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여 작업의 순서를 반영하며 실내 공사의 작업을 세부분화하고 집약시킨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인 순서와 사후관계를 정리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물량 산출서, 견적서를 기초로 작업에 투여되는 인력, 장비, 자재 수량을 비교 검토한다. 이거 굉장히 뭔가가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딱 봤을 때 공사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했을 때 아, 이거 공정 계획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발주자가 요구하는 설계 시방세에 적합한 품질의 구조를 경제적으로 구축하는 수단의 시스템을 품질 관리 4단계로 한다. 품질 관리 4단계를 순서로 올바른 것은 2024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품질 관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획, 실시, 검토, 시정 이 4단계로 거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관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추락사라든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관리 파트는 이제 최근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출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안전관리 기사 자격증을 좀 관련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철거할 때, 또는 이제 이 기초공사할 때, 주로 이제 우리가 비계를 활용할 때 잘못 활용해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락을 방지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추락 방지용 각도를 여기 이제 단면대에 보면 한 20에서 30도 정도는 기울여 놔야 뭔가 물체를 떨어뜨리더라도 바깥으로 튕겨서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이제 우리가 그 자격증 제도가 싹 바뀌고 나서 나왔던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에 대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숙지해야 될 부분을 시험에 내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총괄 책임자의 직무로서 옳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작업 진행 사항을 관찰하고 세부 기술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작업자에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좀 총괄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세부 기술에 관한 것들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제 총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를 감독하고, 그리고 안전관리비의 편성 및 집행을 확인하는 정도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투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이 물체 투하 장소의 최소 높이 기준으로서 맞는 것은 해서 2023년대에 맞습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2층 이상에서 뭐 병원도 될 수도 있고 뭐 레스토랑도 될 수도 있고 뭐가 상가가 있다가 나갔으면 그러면은 제일 먼저 있던 거 원상 복귀한다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거나 철거를 합니다. 그때 막 물체가 막 이렇게 위에서 막 깨거나 떨어지는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그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지망을 설치하는 높이가 최소 3m 이상입니다. 즉 1층 이상은 다 설치해라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 투하 장소의 최소 높이는 3m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할 때 수평면의 적정한 각도는 냈을 때 20에서 30도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실내 건축 공사 시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비계의 안전 조치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자, 비계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것도 이동식 비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천장 도배 공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천장에 조명 단다든지 할 때 이런 비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실내 공사할 때 이 비계를 잘못 써서 추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실무랑 굉장히 많이 가까워진 문제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이동 및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커를 설치한다. 이렇게 까치발처럼 바깥에 하나 더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보면 이런 거 설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안 하시는 경우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작업 발판 위에서 사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발판 항상 수평을 유지한다. 수평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이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이라는 게 조금 이제 좀 잘못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50km 이하 초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최상부에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이렇게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감 계획은 좀 대동소이하게 많이 나왔었고, 기존의 관연도 문제들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저는 좀, 최근에 실무에서 좀 많이 쓰는 부분을 좀 가졌는데요. 미장공사입니다. 미장공사는 뭘 바른다는, 표면을 바른다는 건데요. 그게 바닥을 바를 수도 있고, 벽면을 바를 수도 있고, 천장을 바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셀프 레벨링을 한번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셀프 레벨링은 우리가 이제 울퉁불퉁한 바닥을 그냥 평작업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 셀프 레벨링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 자체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평탄화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석고개랑 시멘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고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고, 그다음 시멘트계는 실내외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좀 우리가 실내 실무에서 좀 많이 쓰는 게 또 도장공사인데 요즘에 칠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칠을 할 때 이 칠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특히 이제 페인트의 종류나 특징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유성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건조가 빠른데 외부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성 페인트는 물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콘크리트 자체가 안에 물을 배합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치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중에서도 수성 페인트랑 좀 잘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에나멜 페인트는 주로 우리가 자동차 차량 도색할 때 많이 씁니다. 또는 이제 좀 고가의 가구를 칠할 때 이제 에나멜 페인트를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도막이 좋고 그리고 견고하면서 색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에멀션 페인트라는 것은 유성과 수성을 장점을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은 비싸지만 내가 이제 외부랑 내부를 다 혼용해서 쓰겠다 그러면은 에멀션 페인트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목재는 우리가 인테리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씁니다. 뭐, 가구를, 이제 빌트인 가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아치형 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아치형 어떤 기둥, 뭐, 중간에 이제 어떤 기둥처럼 이런 공간을 나누는 데 쓴다든지 할 때, 목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목재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를 흡수하거나 이 습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막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이게 2020년에도 나오고 2024년도 나왔는데 그만큼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즉, 목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공사에서 제일 많이 쓰고 기초적으로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의 수분과 습기의 변화에 따른 이제 평창 수축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냈을 때 사용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
균일한 함수율이 된 것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고등결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가능한 처리된 목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어, 파라핀, 크레오소트 등을 침투시켜 사용한다. 이제 팽창 수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문제가 틀렸네요. 이게 이제 틀린 것은 했을 때 고온 처리된 목재를 사용해야 이게 이제 수축 팽창을 이제 감소시키는데 저온에서 처리해 놓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네네. 그 수축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이제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고 이제 고온 처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같은데 특히 저도 많이 이제 실감했는데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바닥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바닥 난방이 은근히 따뜻하게 데워졌다가 실내 전체가 오랫동안이 온기가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덜 그 목재가 건조된 것들을 가져오면 특히 이제 뭐 추울 때 목재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이제 저온이라는 건 좀 추울 때 가져오는 그런 목재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따뜻해지는 겨울이나 이제 실내가 따뜻해져. 그럴 때에 이게 팽창해서 탁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재가 터진다든지 벌어진다든지 가구는 쩍 하고 벌어지거나 식탁 같은 경우도 목재 식탁은 중간에 떡 이렇게 벌어져서 균열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고온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목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켜는 길이로 쌓고, 다음은 마구리로 쌓는다. 그 다음에 모서리 또는 끝에 칠호토막을 써서 마무리한다. 이건 이제 벽돌 쌓는데요. 벽돌은 우리가 이제, 실내 디자인에서 목재다움을 좀 많이 쓰는 게 벽돌인데, 목재도 이게 그 공간을, 섹션을 나누거나 벽 할 때 어떤 형태감을 만든다면은, 벽돌은 쌓는 방식을 써가지고, 그걸 좀 예쁘게 미장용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벽돌인데 그게 좀 얼마나 예쁘게 이제 그 나오느냐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 합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이게 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영식이는 2호, 화라는 7호, 영식이는 2호, 화란이는 7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영식이는 2호, 즉 뭐냐면은, 영식 쌓기, 영국식 쌓기는 한 줄은 길이로 쌓고, 한 줄은 막으로 쌓고 해서, 이게 한 줄씩 한 줄씩 모양이 번갈아 가면서 같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에 부분이, 이빨 빠진 것처럼 모양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빨 빠진 것처럼 안 맞는 부분을 일자로 슬라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오토막을 씁니다. 그래서 이오토막을 쓰면은 끝에 부분 다 일자로 맞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식이는 이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화란식 쌓기는 이제 이 영식 쌓기랑 거의 비슷한데 끝에가 7호 토막으로 끝납니다. 한 75% 정도 길게 남죠. 그래서 영식이는 2호, 화란이는 7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창호나 조인트 충정재로서 사용하는 실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그 틈새, 예를 들어서 창문 같은 경우는 공간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끼워 넣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틈새가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일명 실리콘 같은 걸로 쌌는데 그거를 실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실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을 때, 이게 이제 보면은 한 20년 전에 나왔던 건데 다시 출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련도를 볼 때도 20년 전 또는 10년 전 그 이후 것들을 좀 이제 또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문제들을 좀 읽어보면은 출제될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탄산, 칼슘, 연백, 아연화 등의 충전재를 각종 건성유로 반죽한 것을 퍼티라고 한다. 그다음에 성면, 탄산, 칼슘 등의 충전재와 천연 유지나 우레탄 수지 등을 혼합한 것을 유성 코킹제라고 하며 접착성, 가소성, 유연성이 풍부하다. 그다음에 이 액형 실링제는 휘발 성분이 거의 없이 충전 후에 최적 변화가 적고 온도 변화에 따른 안정성도 우수하다. 그다음에 전색제로서 블로온 아스팔트를 사용한 아스팔트성 코킹제는 고온에 강하며 창유리 등의 셰시 설치에 주로 사용된다. 뭔가 문제가 굉장히 긴데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냐면은 문항에서 일단은
각각 1번, 2번, 3번이 가로 문항이 좀 긴 경우에는 끝에서부터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주로 뒷부분에 그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학생들한테 많이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색성의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고온에서 놓기 쉬워서 주로 어디에다 쓰냐면은 이 평지붕에서 이제 우리가 뭐 피막이 공사할 때만 씁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를 사용해서 이 코킹제를 고대 착유리 등의 세시에 사용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했던 이제 셀프 레벨링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이 셀프 레벨링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출제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더 많이 출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레벨링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이제 석고제랑 시멘트계. 그래서 이제 석고계는 셀프 레벨링제 같은 경우에는 석고랑 모래 경화제가 들어갔고 시멘트계는 포틀랜드 시멘트, 모래 분산재, 유동화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석고계 셀프 레벨제 같은 경우에는 사수장이 좋아 옥외 및 실내에서 모두 사용한다. 이게 틀렸죠. 왜냐면은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했지만 시멘트계가 실내도 가능하고 이제 실외도 다 가능하다라고 했고 석고는 이제 실내에서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장공사를 또 인테리어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제 도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와 피복제의 운반, 저장, 취급 시 유의될 사항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왔던 거는 그만큼 도장할 때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아보드는 운반 및 시공 시 옆으로 세워서 운반한다. 그다음에 뿜칠 재료는 운반 및 저장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적재 시 한 번에 100포 정도 쌓는 이 100포는 엄청 많은 건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포 정도만 쌓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도장 공사에서 뽐칠을 하는 거는 인테리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만 있는 특수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특징을 보면 10포에서 한 20포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무도서 작성에 대한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가서 아마 관련된 그 기사,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어떤 기사 자격증의 관련도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견적 공사 부분들은 그다음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공사 부분들을 보면은 계산 견적과 명세 견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뭐 내가 인테리어 공사할 때 평당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평당 200만 원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계산 견적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현장 가가지고 바닥 상태도 보고 그리고 뭐 주변에 샷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뜯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계산을 상세하게 다 하는 게 명세 견적. 그래서 그 현장 상태를 보고 바닥은 뜯지 않고 위에다가 한 번은 그냥 덧방울로 해서 뭐 바닥재를 얹힌다든 했을 때 재료비를 좀 더 세이브한다든지 하는 그런 디테일한 현장 상을 보고 계약하는 게 명세 견적입니다. 그래서 이 명세 견적 같은 경우 우리가 상세 견적이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견적서는 계속 바뀌었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컨펌이 되는 견적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최종 견적 또는 우리가 이제 조달청의 나라장터처럼 공공 입찰을 위한 거면은 입찰 견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견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공사비인데요. 이 공사비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직접 공사랑 간접 공사를 나누는데 일단은 우리가 공사 견적을 할 때는 직접 공사에 대한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윤 얼마를 할 건지를 계산해야지 내가 얼마 이윤을 남겨야지라고 생각하고 해버리면 공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제일 먼저 재료비랑 노무비, 그리고 외주비,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이게 기본적인 이제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재료비랑 노무비를 계산을 잘해야 이제 적자가 안 나겠죠. 그래서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랑 간접 재료비가 있고, 그 외에 운임료라든지 보험료, 그리고 이제 작업했을 때 여러 가지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설비나 업무 추진비, 현장 관리비, 교통비, 운반비, 그다음에 안전관리비, 그다음에 산재보험도 이게 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사의 가격 구성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공사비에는 이 위에 있는 네 가지를 다 합한 거고 그래서 순공사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직접 이 공사 들어가는 거 외에 간접 공사 비용까지 포함한 게 이제 공사에 들어간 순수 비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원가는 이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현장 갔을 때는 바닥 상태가 좀 좋은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위에 덧방하고 그냥 뭐 재료를 쓰려고 했는데 현장 갔더니 너무
뭐 그대로 쓰기가 이상해서 뭐 재료가 좀 더 들어갔다든지 하는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했는데 왜 이렇게 인테리어는 점점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 현장 가서 공사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플러스 알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 변경한 건물이거나 이럴 때는 현장에 경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원가가 나오는데요. 공사 원가에다가 일반 관리비를 합산하면은 총 원가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총 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나의 마진을 얼마나 남길 것이냐 해서 부가 이윤이 있는데 여기서 잘 살펴보면 15%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15% 이상 내가 한 뭐 30% 남겨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어디서 빼야 되겠습니까? 이 노무비는 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재료를 바꿔버립니다. 뭐 고가의 재료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뭐 어떤 데 보면은 뭐 강남에 굉장히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막 광고했던 그런 분양 광고를 보면은 뭐 이태리에서 공수한 뭐 가구를 빌트인으로 넣는다고 했는데 실제 이제 수분양자들이 이제 현장 가서 준공 끝나고 나서 검사하러 현장 검사하러 갔을 때 보니까 뭐 메이드 인 차이나에 이제 굉장히 저가의 가구 빌트인 가구로 들어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순수 이윤을 책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노무비는 어, 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사하자마자 다 나가는 거니까 매일매일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에서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날림 공사가 많고 그리고 원래 견적가보다 변경된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5%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금지 사항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22년, 23년도인데 더 나오겠죠. 왜냐면 의외로 공사의 원가를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면, 마진이 안 남아서 중간에 철근을 뺀다든지 뭐 이런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공사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이제 자재나 노무나 경비는 다 직접에 들어가고 일반 관리비는 이제 직접 공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공사 계약 후 당해 공사 현장 여건 및 사전 조사 등을 충분히 한 이후 공사 수행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예산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게 바로 실행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실내 디자인의 실무 도서 작성 부분에 있어서 이 견적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출제위원들도 다 내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거라도 이런 것들은 관연도 문제를 계속 이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출제위원이 2024년도에 냈다고 해서 또 안 내는 법은 없어요. 2025년에 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지금 세 번째 섹션에 있는 것들은 최근에 나온 뭐 이 관연도 문제를 이제 다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사 원가 계산서에 표기되는 비목 중 순 공사 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2022년도에 출제됐던 거고요. 이거 이제 직접 재료비, 그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했을 때 순 공사 원가 말 그대로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우리가 비용을 봤을 때는 어, 그 인부 비용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경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 직접 공사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관리비는 이제 어, 공사에 이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순 공사 원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산 산출하는 건데요. 물량 산출도 또 잘못하면은 오히려 재료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재료를 반품해주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재료를 반품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지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타일 같은 경우는 한 박스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근데 한 박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한 면으로 가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현장하고 안 맞으면은 그건 다 반품되거나 버려집니다. 그래서 타일 수량 계산하는 것도 이제 시험에 단글로 나오고 특히 이게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좀 당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출제위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일 수량 산출하는 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고 그중에서 이제 할증률이 있습니다. 이 할증률도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도장 공사할 때
칠하는 면적을 산정할 때 목재의 미석이창, 플러시문, 샤시, 철물, 계단의 이 안목 면적에 따라서 수치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방서의 종류인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하나의 책입니다. 그림의 도면을 보고 잘 이제 원래 그 도면을 작성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내용의 설계 의도를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 바닥은 어떻게 패턴을 만들어라 또는 어디 문은 어떻게 칠해라 또는 물꼬리를 어떻게 달아라 이런 세세한 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는 이 시방서를 보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방서에 있는 뭐 페인트의 품목 변화, 회사 품목이라든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상세하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방서가 가지는 기재사항으로는 뭐 성능의 규정 및 시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땡땡 회사에 페인트를 내가 몇 번째 남바도 있거든요. 그거를 쓰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설계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지시 방법. 그래서 공법 사항들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검사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도면의 보충 사항, 그다음에 목적물의 명칭과 구조와 수령 등을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방서 작성에 대한 이제 내용 중에 틀린 것은 했을 때 2023년도의 기출인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품목은 명확히 규정한다. 그다음에 공법의 정도와 마무리 정도를 정확히 규정한다. 그다음에 도면과 시방서에서 서로 다른 것이 발견됐을 때 선결권은 도면이다. 그다음에 시방서의 작성 순서는 공사 진행의 순서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도면을 작성한 사람하고 시방서를 작성한 사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거를 먼저 하냐 했을 때, 먼저 그 공사 감리자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 설계자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시방서를 작성한 사람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방서를 먼저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문 시방서랑 표준 시방서 이런 순서로 갑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자격증에 관련된 이제 특강을 했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자격증이라는 것들은 이제 뭐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평가에 맞게끔 어느 정도 카트라인을 넘을 수 있는 점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시공 및 재료에 이제 그 자격 시험을 공부하실 때는 제일 먼저 마감 계획 파트가 한 20년 동안 계속 출제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나 10년 전에 관연도 위주로 많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들어온 이제 시공 실무 도서 작성하는 것들은 아마 출제위원들도 많이 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다른 자격증에도 많이 없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출제위원들도 문제를 낼 때 혹시나 오류가 생기거나 틀릴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방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실무도서 작성을 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에 최근에 2, 3년 전에 나왔던 문제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첫 번째 파트에 있는 안전관리라든지 특히 뭐 협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안전관리는 이제 안전관리 산업기사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도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자격 시험 대비 특강 세 번째 실내 디자인의 시공 및 재료에 대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